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고기도 씹어야 맛을 아는 것처럼 인생도 희극인지 비극인지 살아봐야지 아는 거라고 하시더라. 그러니 별 수 없잖아. 각자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수밖에. 장의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 A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DJ 호호입니다. 지난 1부에 이어 이선영 작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편소설 천년의 침묵을 펴내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선영 작가는 14년 동안 7권의 장편소설을 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현역 작가이고 싶은 이선영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극장 A입니다. 극장 A는 책 속의 문장을 작가의 목소리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도 못 맞히는 점집 속 문장을 이선영 작가의 목소리로 감상하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동안 아이들은 영광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더는 놀리지 않았다. 그러나 학년이 바뀌고 새롭게 이사한 동네에서 영광은 또 놀림감이 되었다. 비잉신이 절름발이 혹은 찐따로 등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노모는 한 아이를 잡돌이한 걸로 불구인 아들이 살아낼 험한 세상을 평정하고 정의를 세웠다고 여기는지 의기양양했다. 세상 모는 부모는 금쪽 같은 자기 자식들이 세상에서 견디는 굴욕감도 모를 뿐 아니라 따귀 한 대나 멱살잡이 한 번으로 정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모른다. 어쩌면 부모들도 익히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것이 단지 어른들만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불합리라고 치부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어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또 하나의 냉혹한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 영광에게도 찾아왔다. 모든 장애인이 논리감이나 먹잇감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격적일 만큼 신선했다. 전학을 간 아이 학교에서 영광과 비슷한 장애가 있는 아이와 마주쳤다. 그 아이의 가방과 신발 주머니를 들고 있는 또래의 무리는 아이의 수발을 드는 똘마니들처럼 보였다. 영광과 아이는 때깔부터 달랐다. 단정하게 가르마를 탄 아이의 얼굴은 거무튀튀하고 꾀재재한 영광과 달리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맑았다. 때마침 빵빵거리는 자동차의 경적이 운동장에 울렸다. 승용차에 올라탄 아이의 걸음걸이는 쩔뚝거릴지언정 씩씩하고 당당했다. 초라하고 궁색한 영광의 절름거리는 발걸음과 비교도 되지 않았다. 운동장을 한 바퀴 선회하고 학교 정문을 빠져나가는 까만색 세단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거렸다. 부유한 부모를 둔 장애인은 누구한테도 빙신이나 찐따로 불리지 않았다. 오히려 비장애인 또래에게 추앙받거나 그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였다. 그동안 영광이 숱하게 괴롭힘을 당해왔던 건 장애 때문이 아니었다. 가난한 부모를 둔 탓이었다. 장명인으로 이름을 떨친 김봉수는 PC 돌팔이가 분명했다. 아니면 장명하는 능력보다 사주팔조를 꿰뚫는 능력이 탁월한 점쟁이였을 수도 있었다. 영광이 장애인의 팔자를 타고났다는 건 소름 끼치게 맞췄으면서도 영원토록 빛나라고 지어준 이름은 통 힘을 못 쓰는 걸 보면 반백년 인생을 통틀어 영광은 영광스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영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다. 단 한순간이라도 빛날 수 있다면 지나친 욕심인 걸까? 빛나길 바라지 말고 무난하고 평범하길 소망했어야 하는 걸까? 며칠 전에도 화장실에서 넘어진 노모 때문에 혼비백산했다. 그 바람에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을 했지만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걱정이 태산이었다. 병원비를 마련할 방도가 없었다. 네, 젊은 태양님 낭독 잘 들었습니다. 네, 부유한 부모를 둔 장애인은 놀림을 받지 않고 오히려 비장애인 또래에게 추앙받거나 그들에게 군림하는 존재라는 대목이 격하게 공감하게 되는데요. 장애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를 잘 두면 장애인 아니다. 또 서울대 나오면 장애인 아니다. 네, 이런 슈퍼장애인이다. 우스갯소리 많이 하거든요. 장애 문제가 빈곤 문제이기도 하고 나아가 계급 문제이기도 하다는 증빙인데요. 이 부분을 특별히 골라 읽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호호님 말씀하고 맥을 저도 같이 하는 것 같았어요. 문학이 존재하는 소명은 양지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음지를 조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늘진 곳에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문학이 할 수 있는 작은 외침이라고 볼 때 장애인은 분명 그에 속한 분들일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자본주의 병폐고 아까 말씀하신 계급가 있고 이런 결핍감과 불평등함도 또한 문학이 짚고 넘어가야 할 거라고 볼 때 가난한 장애인의 현실을 낱낱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두 가지를 다 끌어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영광이란 인물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장애인이면 못 배우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영광이란 인물이 이 소설을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어떤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힘겨운 세상을 잘 살아내잖아요. 약간의 이제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하지만요. 이제 그래서 장애인 분들과 이제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게 작가로서의 소명이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글쎄 저희 때 문학을 한 사람들은 거의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뭐 사실 뭐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굳이 뭐. 제 말이 양지에 있는 사람들을 굳이 조명을 해야 할까요? 저희들은 문학이 그래서 그 문학 자체가 존재 이유고 저희가 그러면서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지만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광이란 인물의 이름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히트해서 그런지 상호 텍스트로 작용해서 그런지 이 소설의 캐릭터로는 아주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가난한 부모의 소망이 투사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현실 속에서 영광은 그 이름과의 불화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요. 그럼에도 자기의 이름이 언젠가 제값을 하게 되는 나를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이라는 건 삶 속에서 진정한 자기 이름과 정체성을 좀 찾아 나가는 과정일 텐데요. 이생망의 시대를 살면서도 자기의 전생을 살았던 이들의 이름과 그리고 현생을 계속 매치하면서 자기 미래를 가늠해 보려는 주인공들의 분투의 과정들이 그래서 되게 희망적으로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무속신앙을 소재로 한 요즘 오컬트 콘텐츠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작가의 말에도 밝혔듯이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샤머니즘은 존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주선 쌓으려는데도 고사 지낸다는 말을 전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또 그게 현실이잖아요. 젊은 친구들 뭐 타로도 보러 가고, 뭐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이 소설 쓰느라고 그런 유튜브 그런 것들 보면은 많이 그 점 치시는 분들이 유튜브로도 활동을 하고 그게 조회수가 올라간다는 건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이게 동서고금을 박론하고 또 첨단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현재도 종교와는 또 다른 무속과 샤머니즘이 늘 우리 곁에 있어 왔잖아요. 근데 저는 글쎄요, 그게 인간의 어떤 유한성과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그런 인간의 어떤 유한성 때문에 생긴 메커니즘이겠지만 왜 그게 현대에 와서도 그럴까? 그게 이제 거기 작가의 말에서 썼듯이 현재가 이제 불확실하고 미래는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두려워하는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떤 그런 기온이 신비하고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에 기대고 싶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더 덧붙이자면 역시 그것도 이제 이것도 인간 한계에 관한 건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될 일은 안 되고 될 일은 되게 되어 있다는 걸 겪다 보니까 예, 자신도 모르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운이 있다고 믿는 걸 거예요. 예. 예, 저 또한 이제 그런 의문에서 이 소설을 쓰게 된 거고 그래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현답은 그건 각자의 마음가짐에 있고 행동하는 데 있다는 게 이 소설의 어떤 이제 메시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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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예. 작가님에게 된 일은 이제 소설 작품 7편이나 쓰신 거고 안 된 일은 혹시 뭐였어요? 안 된 일이 많죠. 조금 더 떴으면 네, 조금 더 많은 독자들이 많은 독자들이 제 소설을 사랑해 줬으면 그건 뭐 아직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쓰레기도 열심히 줍고 그런 쓰레기들이 다 나의 운을 줍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그렇게 것 심오한 같아요. 얘기를. 보테로 가족의 사랑 약국하고 하나도 못 맞히는 점집 이 두 소설이 어쩌면 젊은 태양님의 치유 3부작 1, 2부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다음 소설도 분명 따뜻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쓰고 있거나 머릿속에 구상하는 소설은 정말 착상만 있어서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또 글을 쓰는 사람들이 뭐 여기서 한강 작가님 얘기를 거론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하실 때 요번 뭐 11월 말까지 중편을 넘겨야 하고 내년까지 생각하는데 작가가 생각해도 그게 안 지켜질 수도 있다. 60살까지 3편을 쓰겠다. 뭐 이런 황금기가 5, 60대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쓰고자 해서 날짜를 정해놔도 그 기한을 못 지키는 수가 많다. 그렇죠. 그거 우리가 다 동감하잖아요. 그런 대가와 변줄 수는 감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착상만 있는데 이게 소설로 될 수 있을까. 저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착상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이제 지금 최종 원고도 넘겼고 이제 표지 시한도 결정된 장편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부지런하시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제목이 이제 그물을 거두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곧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올 때도 이제 편집자가 그걸 보냈더라고요. 카톡을 이제 왜 저 이제 책 나에게 사진에 저 소개하는 거 이제 왜 그 작가한테 컨펌 받잖아요. 쌤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출간되는 이 소설은 이제 보테로 가족의 사랑 약국이나 하나도 못 맞히는 점집 작품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제가 요번에 이렇게 써서 출간하는 책이 이 책만 빼고 지문하고 보테로 가족의 사랑 약국 그리고 요번에 나오는 소설 3개를 코로나 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엄마랑 같이 사는데 이제 주말이면 다른 형제들이 엄마 뵈러 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면 은근히 글 쓰는데 이렇게 좀 방해가 되죠. 맥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도무지 못 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3편을 썼었어요. 코로나가 글쓰기에 최적화된 시간이었네요. 고립과 단절의 시간 동안 고통이 심화되면서. 그 시간을 또 오히려. 그래서 3편을 썼는데 어떻게 그래도 운이 좋아서 다 출간을 하고 그 사이에 이게 또 나온 거죠. 이제 이거는 올 봄에 이제 초고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출간이 되는데 그 마지막 작품이 그때 코로나 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우님은 이게 1부고 2부고 이제 3부 따뜻. 근데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출간 날짜가 이래서 이제 그래서 결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그 요번에 나오는 소설이 그 이전에 무겁게 쓰고 그랬던 소설하고도 또 색깔이 다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럴까요? 물론 보테로 가족의 사랑 약국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 있었는데 그것과는 또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이제 질투와 한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희생과 용서의 다른 이름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생각에서 쓴 소설이고 제 고등학교 동창이 20몇 살 때 스스로
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게 늘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그걸 코로나 때 생각해서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잊혀진 기억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잘못한 속죄해야 할 죄 지은 거에 대한 인간의 민낯을 이제 사랑이란 외피로 그려낸 작품이에요. 제가 말하고 나서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따뜻한 이야기로 이제 쉼표를 찍었다면 이제는 말줄임표나 느낌표의 소설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 키워드 나와요. 이제 사랑이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동성 간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같이 이렇게 변주하는 인간의 모습과 삶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게 이제 제가 소설 쓰는 작업의 어떤 방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의 작품 세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지가.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무슨 플라톤의 향연 같은 작품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계속 향연이 그러니까요. 사랑론들의 이제 향연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와. 그 잠깐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 때 이제 그 드문물질하면서 오히려 글을 쓰는 시간이 되셨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요즘 이제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글쓰기 루틴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게다가 장편 소설을 계속 쓰시니까 그러니까요. 글쓰기 루틴이 웬만한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호흡으로는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장편 소설을 쓰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제3회 대한민국 뉴웨이브 문학상을 받은 천년의 침묵 쓰실 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서관에서 글을 썼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태양님의 글쓰기 루틴은 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때 아마 그거를 썼을 때는 학생들 수학 과외를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수업이 없는 날은 도시락 싸갖고 무조건 도서관에 갔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인터넷 안 발달돼서 이따만한 국어사전 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저는 이제 글쓰기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손을 놓고 있으면 녹슬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림하시는 분들도 안 하면은 저희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도 이제 반찬을 뭘 넣어야 되는지 몰라 이러듯이 저는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안 하고 있으면 다 녹슬고 무뎌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이제 뭔가 능숙하지까지는 않더라도 그냥 그래도 계속 쓴다. 한다면 꾸준히 이렇게 벼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뼈족하게 한다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도 매일 쓰고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는 해요. 근데 게을러지더라고요. 아유, 이제 게으르면 어떻게 그 많은 작품을 쓰셨겠어요. 근데 이제 호은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호은님은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시겠지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의 있으면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거의 침대에 누워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이제 글을 써도 책 읽는 것까지 앉아서 하면 힘이 드니까 침대에 누워서 그냥 읽는데 그 부분은 저랑 비슷하신데. 저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눕지를 못해요. 아이고 고생하시네. 누워서 책 읽는 게 낙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못해. 저뿐만 아니라 누워서 책 읽는 거 다들 좋아하시는구나. 그럼요. 와생식물, 와생동물. 그래서 이제 밤에 작업을 하시는 이제 야행성 작가분들도 많잖아요. 그때가 이제 집중력도 되고. 근데 저는 밤에 자고 낮에 써요. 그냥 밤에는 푹 자요, 그냥. 그리고 이제 아침형 인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장편을 그래도 어쨌든 써왔잖아요. 이게 이제 구상하고 작편 집필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 좀 빨리 쓰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길게 하면 내가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지?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호흡에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 나중에 보면 축나고. 제가 축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몸도 조그만데 거기서 몸무게 축나면 어떡하는데 몸무게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편 집필에 들어가면 그냥 하루에 8시간씩 그걸 매일 써요. 그래야지 이제 휘몰아치듯이. 그렇게 써야지 한 거예요. 하루 8시간이면 직장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안 풀리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또 잘 써지겠어요. 그렇죠. 글을 잘 풀리거나 잘 풀리지 않거나 무조건 이제 일정 분량을 작품 쓸 때는 채우는 거죠, 이제. 그래야지 한 권이 되지.
중간에 이제 또 멈추고 이러면 왜 그러면 또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렇죠. 호흡이 네. 끊기면 네. 그래서 다시 진입 못하게 되는. 네. 그리고 또 뭐 또 한 가지 특이한 루틴이라면 초고를 노트에 샤프로 써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좀 아날로그 갖고 미련한 방법인데 나중에 문학관 만들면은 그거 다 보관하는 그렇죠. 용도로 남겨두시는 건가요? 못 버리겠더라고요. 사실 뭐 그렇죠.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근데 그것도 뭐 원고지에 쓰면 분량이 날 텐데 노트에 쓰니까 네, 그래서 이게 고쳐야 되는데 습작 때부터 이렇게 들여온 습관이라서 잘 안 고쳐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쪽 손도 늘 이거 뭐라죠? 펜혹이라고 그러나? 네. 그게 늘 있어요. 네, 그 연필을 써서. 근데 그래서 팔이 더 아픈 것 같아요. 네. 막 나중에 팔이 저릿저릿하더라고요. 쓰다가. 네, 누군가 젊은 태양님을 연구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되겠네요. 네, 집을 뒤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또 재밌는 생각도 했는데요. 예. 장편 소설 하나도 못 맞히는 점집을 드라마로 제작하면 참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구조가 탄탄하고 장면들이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유머도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드라마화 된다면 고리아 여사와 아기동자 역할에 어떤 배우가 어울릴지요? 예. 어머님도 생각해 오셨죠? 아니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노평님은 저 생각했죠. 먼저 말씀하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먼저 듣고 얘기할래. 네. 사실 2021년에 출간한 지문이 몇 군데 영화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네. 그 여러 군데서 꽤 왔대요. 그게 약간 스릴러물이거든요. 네. 근데 계약이 끝내 항상 안 됐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남자의 소설도 그래서 그건 라디오 극장인가 거기서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연이 안 닿나 보다. 근데 이번에 하나도 못 맞히는 점집이 9월 달에 출판사를 통해서 영화 감독님이 만나자고 그래서 미팅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소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고 나니까 이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 소설이 영상화 된다면 고리아의 여사 역할로 이제 염정아 배우님이나 이한희 배우님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이 또 미스 코리아 출신이니까. 네, 그래서 좀 재밌지 생각이 깊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출신으로. 아니 사실은 그때 영화 감독님을 만났는데 이제 두 분이 나오셨어요, 감독님이. 근데 왜 계약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엄청 적극적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있다가 염정아 배우 괜찮지 않을까? 염정아 배우 나이 먹었어. 막 이러고 둘이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한이는 좀 젊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이제 뭐 이제 재미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기동자 이미지는 소설 집필할 때도 약간 마동석을 떠올리면서 했어요, 배우님을. 예, 약간 좀 우락부락하지만 약간 귀여운 캐릭터로. 약간 유승용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약간 그런 그렇게. 네. 그래서 했지만 이제 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노평은요? 네. 저는 좀 젊은 사람으로 생각해봤는데 아기동자는 안재홍. 그 닭경정 멜로가 체질 네네. 뭐 이런데 나오잖아요. 응답하라 1988의 정봉이. 네네네. 그 정말 천의 얼굴을 가졌고 볼살도 많아가지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멜로가 체질 같이 찍었던 천우희 같은 사람이 같이 고리아 여사를 해주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캐릭터를 잘 묘사해주지 않을까. 저보다는 더 신선한데요. 노평님이요. 나중에 계약이 성사되면 노평의 의견을 꼭 그래서 OTT 시리즈가 이렇게 6화 정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시즌 2가 또 계속 나왔으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화 감독님이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되는데 영화 감독님에게 이 방송을 링크해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의 말에 좋아하는 작가, 존경하는 작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디미트리 베르힐스트, 그다음에 오쿠다 히데오, 천명관 이기호 이런 분들이 이제 풍자와 해학과 유머로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적으셨는데 그 중에서 A의 모든 것을 보고 듣는 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작가와 소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분들이 쓴 거를 되게 재밌어 하는데 저는 못 쓸 것 같더라고요. 쓰셨잖아요. 네, 이미. 그래서 존경을 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해학적이고 이렇게 웃음나게 쓰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만약에 스릴러 쓰면 또 스릴러 책만 또 디립답하죠, 이제. 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 소설을 쓰게 되니까 이런 분들 걸 다시 이제 재탐독 해봤어요. 뭔가 이제 체질화해야 된다든가 이제 약간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뭐 디미트리 베르헤스트의 사물의 안타까운 썸이 재밌더라고요. 예. 그 술주정뱅이 네.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뭐 오쿠다이려의 공중근해는 워낙 유명한 그렇죠. 예. 그리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 네. 구성이랑 공중근해. 네, 맞아요. 약간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좀 했고요. 또 이제 뭐 라디오 체조 그런 것도 가볍게 읽으시기는 좋고 뭐 다 알듯이 천명관 선생님이야 원래 이제 작가님이야 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나의 삼촌 브루스리 같은 것도 되게 경쾌하고 재밌잖아요. 네, 길기 이곤이 그래서 길긴 하더라도 그리고 뭐 이기호 작가님의 이제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뭐 얼마 전에 눈 감지 말아도 되게 그 취준생들 우리나라 젊은 네. 거기도 특히 이제 지방과 중앙의 그러니까 차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그 가난한 장애인 얘기하듯이 여기도 취준생이면서 또 지방대를 다니는 그 또 한 번 소외된 계층들 있잖아요. 그 눈 감지 마라 정도는 이제 어렵지 않고 이제 재밌는 독서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앞으로 젊은 태양님은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셔요? 예. 소설이라는 게 각양각색의 인간을 탐색하고 관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결국 인간아 너 뭐니? 너 뭔데?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라고 묻는 일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인간 너 뭐니라는. 그 인간을 둘러서 이제 사회와 세상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역사에 대한 끊임없이 탐구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는 뭐 장애인이나 소외된 계층들이 자연히 녹아들겠죠. 이제 캐릭터 속에. 네. 젊은 태양님 소설에 말리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개인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세계를 각자의 시선으로 이해해 나가는 개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개인들이 차곡차곡 말리지를 쌓아가는 과정이 인생의 한 고비 한 고비를 넘는 원동력이다라는 말을 소설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속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로또나 점과 같은 소재로 비현실 초논리의 세계의 힘에 의존하고 싶었던 주인공들이지만 결국 현실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의미 있게 정의시키면서 세상을 품어나가는 그런 존재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한 일상들을 또 건강히 대면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마일리지를 축적하는 인간의 사례, 인간성의 사례들을 잘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보고 다음 소설 꼭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설, 다다음 소설, 그 다음 소설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독서 마일리지를 잘 쌓도록 해보아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어서요. 오늘 A의 모든 것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A의 모든 것에 출연한 소감과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모로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덕분에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갖고 있던 작가로서의 신념이나 제 작품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한 번 더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됐어요. 아, 정말요? 예, 저를 정리하는 시간이 됐어. 그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도 저도 장애인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는 A의 모든 것에 마음으로마마 뜨거운 응원을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도 마음과 글로. 그래서 이제 소설가로 나가는 저의 이제 이렇게 여리고 허약한 발자국에도
여러분들이 애정어린 응원을 좀 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젊은 태양님의 소설 제목이 하나도 못 맞히는 점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왜 지으셨을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제목에서는 못 맞힌다고 했지만 어설픈 방식으로나마 상대에게 다가서고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헤아리는 네.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우주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듯이 한 우주로서의 인간의 마음과 미래도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가려고 바라보는 마음 속에서 대화의 가능성이 열리고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못 맞춘다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이 또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못 맞힐 것이 분명함에도 대화해 가려는 시도들을 쉬지 않고 해나가는 게 문학을 하는 이들의 숙명이 아닌가. 네. 오늘의 소설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멋진 코멘트시네요. 네, 훈훈하고도 네, 의미 있는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젊은 태양님 우리 다음에 또 봬요. 다음 소설로 뵙겠습니다. 다음 소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바로 너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 한 글자는 너 한 글자는 나 한 문장은 그렇게 우리가 되어 킁킁킁킁 우리의 가슴을 두드릴 이야기 토닥토닥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질 이야기 함께 들어볼래요? 마음을 열어 더 넓은 세상으로 마음을 기울여 당신의 세상으로 킁킁 난 너의 문장이야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 A의 모든 것 이번 순서는 A의 책방입니다. A의 책방은 A의 모든 것 구성 작가인 최지인 작가가 책을 한 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의 모든 것 구성 작가 최지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황스택 작가의 다시 말해줄래요? 입니다. 황스택 작가는 기자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0월 첫 백혈병 진단을 받고 2차, 3차 발병을 겪으며 3년 9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상과 직업 현장에 복귀한 그는 얼마 후 급성 중이염으로 청력을 잃는 경험을 하며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줄래요는 청력을 잃은 경험과 그러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의 면면을 생생히 기록한 체험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현대의학은 장애와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신체 기능과 내부의 상처를 봉합하는 것에 치중하면서 당사자가 정신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정서적 배려에는 무심하다. 이처럼 작가의 외로움과 절망은 차별의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 중 청각 하나를 잃었을 뿐인데 그는 사회가 자기 몸에 부적격자라는 낙인을 찍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상 곳곳에서 비장애 중심 사회가 세워놓은 높은 벽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질병이나 장애를 경험할 때 우리 사회는 그 사람이 충분히 휴식하고 치료한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정서적, 심리적 안정망을 제공하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더딘 소수자와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제도는 역시 낙관적 기대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저상버스와 지하철 엘리베이터 역시 장애인 운동 단체들이 쇠사슬을 두르고 도로와 버스를 점거하고 지하철 선로에 몸을 던진 덕분에 그나마 도입 시기가 빨라졌다. 그는 이러한 부당함을 조금이나마 바꾸는 것이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의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삶의 조건에 있어 차이가 생기지 않는 사회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A의 모든 것 구성작가 최지인이었습니다. 네. 요즘 장애 경험서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청각을 잃은 경험에 대해서 이 책처럼 상세하게 묘사한 걸 저는 네. 처음 본 것 같아요. 청각 장애를 중도에 갖게 된 분들에게 너무 좋은 가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죠. 뭐 답답하고 불편한 경험, 또 외로움과 절망을 다룬 것은 물론이고 사회가 자기 몸에 부적격자라는 낙인을 찍은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어떤 일상 곳곳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글마다 행동을 촉구하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은 것은 네. 약간 상투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네. 그게 중도 장애인이고 일시적 장애라는 이 사람의 조건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청각 장애인들 사이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고 네. 또 그 차이로 인해서 겪는 차별의 양상도 네.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네. 저는 어쨌든 책 표지부터가 우주인이 이렇게 유영하는 장면으로 나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네네. 신체의 감각이 하나 상실되면서 그동안 안 보이던 세계들이 하나씩 게시되는 변화의 과정이 정말 잘 드러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네. 그래서 황스택이 청력을 잃은 200일 동안의 과정이 마치 우주인이 한 행성에 발을 디뎌서 우주를 유영하는 과정으로 그렇죠. 이제 비유가 되는데 우주에 가면 낯설고 붕 뜬 느낌이지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지각하면서 내가 속했던 세계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인과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지구의 세계가 장애인이 된 누군가에게 얼마나 낯설고 불편한 세계인지를 얘기하면서 그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써왔던 관습적 표현들과 일상적 사물들의 배치에 아주 날카롭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이 너무 PC적이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사건건 문제 제기하는 훈련을 한다는 건 아주 저에게는 또 새로운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의 시선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의 시선? 아이가 아빠가 귀가 안 들리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전처럼 대하는 태도로 삶의 중심이 흔들렸는데 중심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어떤 장애를 경험하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전처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을 다시 살아가고 앞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의 시선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다르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아빠는 원래부터 아빠였고 지금도 아빠이고 과거에도 아빠였고 그렇게 그 대목을 근데 눈여겨보신 게 놀랍네요. 저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물론 정상가족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 황스택 기자님이 앞으로 삶을 이어가고 또 일어서게 하는 되게 작은 안전망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 책에 굉장히 녹아져 있어서 가족 공동체가 한 사람을 또 살게 하는구나라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뭐 직접적이거나 뭐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심축이 되는 어떤 면이었냐면 황스택 기자가 요양을 하러 가는 곳이 본가예요. 맞아요. 본가에서 부모님의 케어를 받고 또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또 아내의 케어를 받고 만약에 이 사람이 혼자였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던 장면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병원에 혼자서 그 수많은 과정들을 부딪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MBTI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저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청력 상실의 상황 속에서 사사건건 어떻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아주 작은 일상의 케이스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답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부당한 상황이 있으면 참다가 한순간 그냥 폭발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사건건 세밀하게 문제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분을 지탱하게 만드는 그런 버틸 만한 근육을 만드는 훈련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자 정신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픈 와중에도 기자가 돼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근데 작가 정신이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작가들이라면 어떠한 장르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네요.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저널리스트 출신 특유의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진단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물을 만난 느낌이고요. 아까 왜 그 청각장애인 사이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청각장애인이신 고아라 안무가 영상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구화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음성으로 말하기 때문에 스스로 청인이라고 생각한대요. 그 언어가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데 매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놓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그 빈칸을 나는 채워 넣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청각장애인 중에서도 이제 그 수어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농인이라고 정체성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청인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거를 처음 느꼈었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 분들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겠다. 그냥 우리는 그냥 청각장애인 하면 수어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작가처럼 중도의 청각 상실을 경험했던 분의 경험도 있고 구화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수어를 사용하면서 농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우리는 너무 한 가지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나 의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계속 자기 정체성을 정의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뭉뚱그려서 그러니까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그 배워야 할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작가가 장애라는 게 결여된 게 아니라 새로운 범주의 집단과 공감을 형성하는 힘이 된다라는 표현을 쓴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정말 놀라운 거죠. 뭐 장애를 오래 경험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장애하면은 또 그로 인해서 불편함, 차별, 어찌 보면 어두운 면만 왜냐하면 그게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만 천착하기 쉬운데 또 다른 면까지도 이미 이분은 그 세계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어떠셨는지요? 오늘요? 네. 오늘 잘 배우고 갑니다. 무엇을 배우셨나요? 네. 점집 안 간 지 오래됐는데. 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어쨌든. 저 몇 년 전에 사주 배운 적이 있는데요. 네. 사주? 네. 명리학. 근데
그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잘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제안을 같이 해보자는 이제 그룹핑해서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좀 고민 중입니다. 계속 할지 말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제목대로 하나도 못 맞추는 점집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뭘 몰랐을 때 대충 때려 맞히면서 막 실언을 막 하는 것이 더 자신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A의 모든 것 시즌 5 5번째 순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의 모든 것 시즌 5는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공개됩니다. 다음에 만날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특별한 손님은 누구를 위해 특수교육은 존재하는가를 펴낸 윤상원 작가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A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A의 모든 것은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입니다. 장애인 작가와 장애 문학을 소개하고 우리 곁에 있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DJ 호호 김효진이었습니다. 저는 노평 노지영이었습니다.